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작부터 껄끄러운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촛불 1년 이 기념비적인 날에 청와대 행진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촛불 1주년 주최하는 단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날을 세운다든지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반대 입장이신 거군요. 뭐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시민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깊게 재고를 해봐야죠. 그리고 정말로 청와대에 항의할 뜻이 있으면은 몰라도요. 청와대에 항의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청와대에 항의할 뜻이 없는데 굳이 숱한 오해를 낳으면서 청와대로 행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들에게 청와대로 오시라 이렇게 초청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럼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은 초청받았으니까 예.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청와대로 행진을 한다는 것이 항의라는 느낌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항의한다는 뜻이 있으면 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뜻을 맞춰서 가면 되는 거고 예. 항의하는 뜻이 없고 항의하는 뜻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걸 싫어하지 않는데 굳이 항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기를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명쾌하시네요.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9월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롯데 하이마트 가전제품 파는 것이죠. 네. 여기 대표고 갑질 논란을 크게 빚었던 이동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이사회가 열렸는데 유임 결정이 났습니다. 이동우가 사표를 제출을 했는데 이사회에서 반려를 한 거죠. 이게 이사회가 언제 개최됐는지도 잘 모르고 뒤늦게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몰래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이 사람 사표를 반려를 한 모양입니다. 뒤늦게 밝혀졌다라는 보도를 보니 보도 자체도 지금 크게 안 되고요. 또 요즘 하도 여러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동우가 누군지 사람들이 금방 잊어먹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따위 인간이 위임된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진짜 이동우가 유임됐다고? 라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롯데는 막 나가자는 거죠. 이제 예. 시민사회가 뭐라고 하건 내 갈 길 꿋꿋이 가시겠다 이런 건데요. 소비자 사회를, 시민사회를 알기를 썩은 홍어 생식기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단단히 먹은 건 제가 브리핑 말미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동우가 유임됐다는 소식에 제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잊어먹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이동우가 누구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자가 누구냐면 신동빈의 최측근, 네, 신동빈의 남자 이런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또라이가 2012년에 롯데월드에서 대표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동자가 머리에 염색을 했어요. 이분이 롯데월드에서 조리사로 근무했던 강동석 씨라는 분인데 머리 염색한 거 가지고 대표가 지랄을 해댄 겁니다. 흰머리가 자랑이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에게 행동해야지. 안 그만두면 어떻게 못하겠지. 대기 발령 될 거야 하고 막 폭언을 한 게 녹취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너 애가 셋이지? 이러면서 이제 해고를 위협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 다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지 라고 이동우가 말했다는 대목에서 너나 잘하세요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사람이요 얼마나 엽기적이냐면 강동석 씨가 이제 해고 위협을 느끼고 머리를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까지 찍은 다음에 이렇게 보낸 겁니다. 나 염색 풀었다. 까만색으로 다시 했다. 이거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7개월 뒤에 앙심을 품고 강동석 씨가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린 모양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리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헤어스프레이는 원래 헤어에 스프레이 하라고 나온 제품이에요. 그 제품을 헤어에 스프레이를 했다고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뭐냐고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한 건 이 이동우 대표라는 사람을 검색을 해보면요. 검색창에 사진이 나오는데 머리에 기름을 덕지덕지 바르고 올백으로 넘긴 대표 사진을 이렇게 대표로 올려놓습니다. 예. 남은 헤어 스프레이 뿌려서 정직이면은요. 머리에 기름 처바른 너님은 구속인 거죠. 그러면은요. 결국은 이 강동석 씨가 떠밀리듯 사직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인권위에 진정서도 내고 법원에도 소송을 냈는데 5년간의 법정 투쟁을 겪었는데 이제 아직도 회사에 복귀를 지금 못하고 계세요. 음. 그런데 이 이동우라는 자가 이 신동빈의 신뢰를 받아서 승승장구를 해서 올해 롯데 하이마트 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도 갑질이 그런 갑질이 없습니다. 이제 사장이 매장을 방문하면 직원들한테 보고를 시켜요. 그런데 모든 직원들한테 매장 실적 외웠냐, 각종 비품 몇 개냐, 이걸 달달 외우는지 못 외우는지를 사장이 체크를 해요. 이 고문이죠, 고문. 아니, 매장 비품하고 실적은 보고서 받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죠. 예, 그런 관리자를 밑에 두면 마음은 네. 참 편합니다. 왜요? 왜 그렇죠, 그거는요? 아니, 디테일하게 다 아니까, 완전히 상황을 다 장악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 아, 윗사람이 보고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네. 그래서 신동빈이 예뻐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예. 그리고 이 인간이 매장을 한번 방문하면 초투어가 된답니다. 아. 정서 상태 불량, 복장 불량, 암기수 준비달, 뭐 별의별 시비를 다 걸어서 직원들 보직 대기를 남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직 대기를 당한 직원들 황당한 거, 스마트폰을 회수한답니다. 고등학교입니다. 야. 핸드폰 압수하게. 예. 세상에. 그리고 보직 대기 받은 직원들 책상 하나만 딱 배치하고 하루 종일 경위서만 자필로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상황을 장악하면서 사람을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로 몰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이 악덕 기업주는 이런 관리자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죠. 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뭔가 장악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 보고하면 듬직한가 봐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왜냐하면은 네. 그런 회사를 다녔거든요. 아, 극동방송 있을 예. 때요? 아니 사장님은 아주 인격적인 지도자. 그를 만나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 뭐 이런 책도 냈어요. 그 양반 이름으로. 네. 그런데 말이죠. 그 관리자들은 이건 뭐 직원들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둬서. 그러면 결국은 사장님이 그런 중간 간부들을 좋아하셨나요? 그렇죠.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였으니까 뭐 초짜였으니까 사장님은 훌륭하신데 이 간부들은 다 왜 이 모양일까 했는데 사장님도 그 모양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해서. 네. 근데 저는 사실 그 김용민 PD님께서 젊었을 때 당했던 고통을 절대로 폄훼하려는 건 아닌데요. 예, 예. 저는 김용민 PD님께서 극동방송에서 당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극동방송에 조금 감사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한때 이회창을 찍으셨던 김용민 PD님이 지금은 뭐 진보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 되셨으니까요. 아이고, 예, 네.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 사실 예. 그렇잖아요. 안 그러셨으면은 어쨌든 우리 진보 진영에서는 정말 유능한 그 소중한 김용민이라는 인재를 못 그래도 얻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김용민 PD님께서는 언젠가는 진보적이셨을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극동방송이 그 방아쇠를 좀 당겨준 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 PD님께서 당하셨던 고통과는 별개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이 이동우라는 자 엽기적 행각 하나만 더 해보죠. 예. 제가 이거 웃겨갖고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꼭 자기가 먹는 뭐 탄산수, 자기가 먹는 오렌지 주스 이런 게 있나 봐요. 꼭 그 탄산수만 먹는답니다. 예, 근데 저는 진짜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꼭 그 탄산수만 먹는다는데 그게 롯데에서 나온 트랩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딴 회사 제품이면 제가 신동빈한테 고자질 하려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먹는 탄산수 브랜드가 있답니다. 그런데 한 매장에서 신입사원이 모르고 그 탄산수를 마셨대요. 사장님 오는데 그 탄산수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 대수라고. 사장님 마시는 탄산수 없어졌다고 매장에 CCTV를 돌렸답니다. 그걸 누가 먹었는지 찾아낸다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적발을 해요. 그리고 박살을 냈다는 전설 같은 일화도 있습니다. 예. 더 엽기적인 거요. 이분 특기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앞에 여직원들을 주르륵 배치를 한대요. 네, 여직원들이 있어야 업무 보고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매장을 방문하고 나갈 때 그 매장에 계시는 여성 노동자들이 사장님한테 가서 막 사장님 저희하고 사진 찍어요. 사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스토리를 짜고 자기가 퇴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전 하이마트 직원이 YTN에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직원들이 가서 꼭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야 해요. 사장 얼굴이 캐리커처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 사인해달라고 해야 해요. 마치 연예인인 것처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 받는 것도 백지가 아니라 캐리커처가 들어간 종이를 미리 준비를 해놨다는 거죠. 예, 연예인병도 이런 연예인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YTN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게 8월 말 9월 초예요.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 이동우가 사표를 제출을 합니다. 사표를 어디다 제출하느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룹 최고위층에 제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신동빈한테 냈다는 거죠. 예, 예. 이때 롯데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야, 롯데하이마트는 정상적인 상장회사니까 사표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롯데하이마트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외형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예요. 상장회사 대표가 사표를 신동빈한테 낼 이유는 없는 겁니다. 이사회가 사임을 결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이사회 멤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동우 본인이 우선 이사회 멤버고요. 임병연 롯데경영혁신실 가치경영팀장, 김현철 롯데하이마트 상품본부장, 이 사람은 이동우 직속 부하죠. 장대종 롯데하이마트 영업본부장, 이 사람도 부하입니다. 요 4명하고 사회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멤버 구성인데 이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사표를 반려합니다. 반려하는 이유가 뭐냐? 이동우 대표가 이사회 열린 자리에서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했다. 그리고 워낙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롯데하이마트 이사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예, 2012년하고 2017년에 벌어진 일이 워낙 오래된 일입니다. 예, 정말 이 사람들의 기억력과 시간관념이 참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이사회 몇몇 인물들을 불러드렸습니다만 이 이사회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신동빈 말이면 꿈뻑 죽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동우 저 갑질이 보도됐는데 충분히 반성했다는 이유로, 오래됐다는 이유로, 전혀 오래되지 않았어요. 하이마트에서 있었던 갑질은 올해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동빈이 반려했다 이러긴 너무 쪽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서 신동빈의 의사를 관찰하는 거죠. 그 이사회에 노동자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피해 노동자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롯데가 그런 그룹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동우라는 자는 신동빈의 최측근, 신동빈의 남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까지 스토리를 전해드리면서 느끼는 점은 롯데는 늘 그랬지만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불가능한 광기의 집단으로 지금 전락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적인 조직이면은요, 지금 롯데가 갑질 논란 때문에 걸려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게다가 신동빈은 지형이랑 치고받으면서 범아시아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걸려있는 중요한 갑질 논란만 해도 롯데 홈쇼핑이 걸려있어요. 이것도 소개 한번 해드렸는데 2014년에 검찰 조사 때 롯데 홈쇼핑 간부들이 사장부터 부문장까지 다 걸려들었습니다. 이혼한 전처 생활비 뜯어내고 내연녀 생활비 뜯어내고 아버지 도박빚 이런 거 전부 협력업체로 뜯어내서 검찰 수사 받고 다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가 열립니다.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 과거 문제가요. 그래서 잘못하면 저는 내년에 진짜 롯데홈쇼핑 문 닫아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룹에서요. 게다가 공정위는 지금 굉장히 엄정한 김상조 위원장이 계시죠. 사정이 이 정도 되면요. 신동빈이 이동우를 아무리 예뻐라 해도요. 잘라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 잘라요. 이유는 하나예요. 신동빈이 예뻐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가 9명인데 이 9명 중에 단 한 명도 이번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번에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사표 받아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사표가 반려가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조직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정보경제학에서는 이걸 예스맨의 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상상력을 한번 동원을 해보죠. 신동빈이요. 이동우 갑질 소식을 듣고 또 사표를 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 핵심 측근들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야, 이동우 걔 사고 쳤다며 어떻게 할까? 자를까? 살려줄까? 이렇게 물었다고 쳐보죠. 그러면 연봉을 수억 원에서 수십억 받는 그 롯데그룹 핵심들이 신동빈 옆에서 서 있으면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어휴, 회장님 살려주셔야죠. 지가 반성했대잖아요. 오래전 일인데요. 그리고 여론도 별로 안 나빠요. 이렇게 답을 했을까요? 아니면 회장님 자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그룹 좆됩니다. 홈쇼핑 날라가고요. 안 그래도 엉망인 여론 다 망가집니다. 라고 답을 했을까요? 예. 저는 후자라는데 10만 원을 걸겠습니다. 이게
정보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장하고 직원이 계약을 맺을 때는 돈을 지불하는 사장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돈을 받는 일하는 사람들을 대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인 대리인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상식으로는 와 주인이 대빵이고 다 알 것 같죠?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인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대리인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임원짜리 줄 테니 너는 여론 살피는 임원, 너는 뭐 리스크 관리하는 임원 이렇게 일을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 대리인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예. 돈을 내는 건 주인인데요. 주인은 정보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 실무를 안 하니까요, 주인이요. 그 일을 임원들한테 맡겼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신동민이 어떤 임원한테 너 역할은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라고 임무를 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동빈이 주인이고 그 여론 동향을 살피는 임원이 대리인이죠. 이러면 신동빈은 여론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조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반면에 신동빈한테 돈 받고 일을 대신 해주는 임원, 대리인은 여론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 일이 그거니까요. 여론을 모으고 살피는 일을 했으니까요. 요때 정보경제학에서는 정보 불균형 상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돈을 내는 주인은 정보를 몰라요. 반면에 돈을 받는 대리인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정보를 독점한 대리인이 돈값을 못하고 혹은 돈값을 안 하고 주인을 속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이 추구하는 이익하고 대리인이 추구하는 이익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악덕 카센터 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센터에 차를 맡기는 고객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돈을 내는 차 주인, 수리를 맡긴 사람이 주인입니다. 누가 대리인이냐? 이제 돈을 받고 차를 고쳐주는 악덕 카센터 업자가 대리인이죠. 주인의 목적은 최대한 싼 값에 차를 고치고 싶은 겁니다. 잘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고용한 이 대리인의 목적은 주인의 차를 싼 가격에 훌륭하게 고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대리인의 관심은 오로지 뭔가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차량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죠. 반면에 대리인은 이 분야의 완전 전문가입니다.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요 경우 어떻게 되느냐면 대리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주인을 속여요. 사장님, 지금 본넷도 고쳐야 되고요. 타이어 4개 다 갈아야 되고요. 어이구, 어떻게 이런 차를 지금까지 몰고 다니셨어요? 이대로 가면 사고 나서 죽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협박을 들은 주인은 차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속는 거죠.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주인이 바가지를 쓴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정보경제학에서 하는 얘기는요. 예. 요 얘기를 롯데그룹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신동빈이 여론을 뭘 알겠습니까? 지가 인터넷을 보겠어요? 뭘 보겠어요? 다 보고서를 받겠죠. 아니 그 재벌 총수도 인터넷을 보지 않을까요? 봐도요. 대부분의 것들을 보고서로 받습니다. 보고서로 받아서 보고를 받는 게 훨씬 더 강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보고 하나 걸리면은 조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세세하게 여론을 보지는 않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들이 있어요. 예. 재벌 총수들에게 올리는 보고서가 사실은 재벌 총수들의 의사를 결정한다는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간부들이 보고를 할 때는 보고서를 일부러 2-3개를 작성을 해요. 폰트 12 정해진 폰트로요. 그리고 자기들이 채택이 원하는 보고서를 제일 잘 만들고 나머지 2개 안은 엉망으로 만들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너가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시중의 여론 동향 이런 보고서도 매주 올라갑니다. 오너들에게요. 그래서 여론은 사실 자기가 직접 보는 것보다도 그룹에서 그룹 정보실 같은 데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보고 오너들이 파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재벌 오너들은 현실적으로 흘러가는 여론을 잘 안 보게 되죠. 신동빈도 저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갑질 때문에 자기들이 얼마나 욕을 처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조현민은 아주 활발한 소통을 하는 재벌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분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으셔서 활발한 소통을 하시는데 머리가 별로 안 좋으셔서. 더 얘기하면 명의훼손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머리가 정도에서도. 좋지 않다는 말씀은 취소드리겠습니다. 예, 명의훼손입니다. 예. 네, 취소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현민 부사장님.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신하들이 있습니다. 여론을 수집하고 동향을 세세히 파악해서 보고를 하는 대리인들이 있죠. 신동빈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자들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겠죠.
여론 동향을 수집하다 보니까 롯데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신동빈이 지금 얼마나 씹히고 있는지, 이동으로 인해서 롯데그룹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압니다. 자, 이때 신동빈이 정보를 알고 있는 대리인들에게 묻습니다. 이동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이 정보 불균형 상황에서 주인하고 대리인이 추구하는 이해가 충돌하는 거예요. 신동빈은 어떠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서 판단을 하고 싶은 겁니다. 롯데하고 자기가 욕 처먹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유리하냐면 신동빈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게 제일 유리한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를 전해줘서 신동빈에게 예쁨을 받아서 내 연봉이 높아지고 승진이 더 빨라지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카센터 주인은 오로지 이 손님 등쳐먹고 싶은 게 목적인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자, 이러면 이때 정보를 독점한 측근들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출세에 유리한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회장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동우 사건 별거 아닙니다. 회장님이 이동우 예뻐하시잖아요. 사표 반려에도 여론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진실을 말하는 측근이 아니라 예스맨이 되는 게 대리인에게 더 유리하다는 거죠. 요 예스맨 이론을 발전시킨 경제학자가 니스 프렌더게스터라는 시카고 대학교 교수인데요. 예. 2014년에 예스맨에 관한 이론, A Theory of Yes Men이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리인이 주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주인이 평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간파한 대리인은 주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 사탕발림을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즉, 주인이 주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해서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할수록 대리인은 주인에게 하부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브렌더게스트의 이론을 신동빈한테 적용하면 사태는 굉장히 간단해지죠. 수억 원 연봉을 받는 측근들 중에 아무도 회장님, 이동우 잘라야 됩니다. 우리 여론 너무 안 좋습니다. 갑질 문제 심각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평소 신동빈이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대리인들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극동방송 사장님 같은 분인 거죠. 밑에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기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를 열었는데 무려 만장일치로 오래전 일이고 이동우가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용서를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브렌더게스트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인이 대리인으로부터 진실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니 탓이라는 겁니다. 니 탓. 예. 신동빈, 네가 애초부터 진실을 추구하고 쓴소리하는 참모들을 옆에 두지 않고 수억 원씩 연봉을 주면서 고작 옆에 두는 참모들이랍시고 있는 놈들이 회장님 말씀이 옳아요 하는 놈들만 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폭망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용이 그렇죠. 이재용이 그 짓 하다가요. 예, 이재용이 그 짓 하다가 예. 주변에 전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부회장님 절대 구속 안 되십니다. 우리 믿으세요. 예, 우리 전략대로 갑시다. 우리는 절대로 잘못한 거 없고 뭐 감형 이런 거 노리지 말고 무죄로 갑시다. 구속 안 되십니다. 이 얘기 하던 애들 말 다 듣고 있다가 지금 깜빵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에게 평소 충언을 듣는 습관이 있었다면 사람들 누군가가 충언을 해줬겠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심에서 구속형량 각오하고요. 지금부터 유죄 인정하고요. 어떻게든지 정상 참작 전략으로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재용은 그 말을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주변에는 아부하는 회장님, 부회장님 구속 안 됩니다. 이 말만 하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으니 지금 저렇게 폭망해서 지금 깜빵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동빈에게 이제 이 사실을 가르쳐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재용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아부만 하는 대리인들을 옆에 뒀다가 지금 저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요. 우리 시민사회가 응징을 했던 것처럼 신동빈에게도 이제는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가 하고 있는 그 짓, 네 주변 사람들이 늘어놓는 우린 괜찮아요 회장님 잘 되고 있어요. 이동우 살려줘도 큰 문제 없어요. 따위의 사탕 발림을 믿고 있던 신동빈에게 거칠게 얘기해서 인생 쓴맛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방법이 우리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방송 초반에 결심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건데 내년 상반기에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가 열립니다. 저는 기자로서요
또 시민의 한 명으로서 갑질의 대명사였던 롯데그룹, 롯데홈쇼핑의 재승인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리는 일에 내년 상반기 심사를 앞두고 혼신의 힘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고개 숙여서 청취자분들께 양해를 구하는 건 내년 재승인 심사가 다가오면 제가 기사로 혹은 방송으로 롯데홈쇼핑 왜 재승인돼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대 한국 유통업계에 만연한 갑질들 그리고 그 선두에 서 있는 오만방자한 롯데에게 우리 시민사회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롯데홈쇼핑 재승인 반대에 대한 여론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재승인 심사에서 우리 시민사회의 힘으로 정의로운 응징을 성공할 수 있다면 저는 유통업체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던 이 만연해 있던 가치를 굉장히 나은 수준으로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내년 재승인 심사 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쁜 중간관리자 보시면요. 오너가 참 이상한 놈을 곁에 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나쁜 중간관리자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나을 리 없다. 오너는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일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잘못입니다. 다 네 탓이고요. 오너 잘못인 겁니다. 신동빈에게 네. 면책하지 마시고요. 신동빈의 그런 악덕 경향의 소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께 귀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